저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의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전자,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매우 쉽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오늘 드릴 거예요. DNA 헬스케어 4.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책이 아주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DNA를 가지고 어떻게 헬스케어를 하는지 4세대, 4차 산업혁명 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서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이런 5개래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나눠지는 것만은 아닌데요. 개인별 맞춤형 치료죠. 그 다음에 치료보다는 뭐에? 그렇지, 예방이죠.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가서 아프면 찢어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예측해서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예방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측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참여인데, 이건 뭐냐면 스마트 헬스케어랑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여기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전송도 해야 되고, 또 당뇨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패치 붙여서 이게 스마트폰 딱 대면은 바로 당뇨가, 예전에는 바로바로 피를 내가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당뇨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 아예 패치 같은 걸 붙여요. 이렇게 조그만한 아예 여기에 딱 이렇게 앞전처럼 패치처럼 붙어 있어서 늘 거기에 이렇게 반창고로 붙어 있고요. 내가 당을 재고 싶으면, 그렇죠. 내가 이게 이제 일종의 정보 기계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당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 자동으로 내 당이 기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공복 혈당. 그다음에 대기만 하면 바로바로 찍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슨 기계가 혈당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탁 해서 또 피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피 보지 않고요. 그냥 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내 혈당들이 아주 정확하게 측정되는. 그래서 수시로 대기만 하면 그게 쭉쭉쭉 그래프가 나오면서 1년 동안 내가 정상 범위 내에 얼마나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 범위 내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금세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데이터가 모이면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대략 언제쯤, 하루 중에 어느 정도 때 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느 때 많이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그리고 맥주 한 잔, 소주도 한 병 먹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조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참여인데요. 내 스스로가 뭘 자꾸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할 일은 없었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의사선생님한테 가면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약 주면 먹고 끝냈는데, 지금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참여죠. 이 참여는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슈퍼 컨슈머라고 하는 제3의 물질, 제4의 물질인 슈퍼 컨슈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은행에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은행 일 좀 봐드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늘 10만 원, 5만 원만 이체하려고 그래도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서 은행원에게 5만 원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원이 할 일이 많아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물론 저는 가는 수고는 있지만 누가 일을 다 해요? 은행원이 다 하죠.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 편하게 한다고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핸드폰에 있는 여기 모바일 뱅킹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편하게 하라고, 은행 오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데 송금하고 계좌번호 적고 하는 일을 은행원이 해요? 내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가면 거기서 해줬는데 지금은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해요. 일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편리한데 다 내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뱅킹 가입도 내가 다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여, 파티시페이션, 내가 직접 관여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또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바빠졌어요. 정밀이죠. 정밀은 이 개별과 좀 맞춰져 있고요. 이게 나머지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정밀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어디 화이자에서 무슨 백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임상 테스트라는 걸 해요. 뭘 하냐면 그걸 했을 때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참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 힘든 일인데, 주로 제3국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신약에 이렇게 뭐 할 때 임상 테스트 할 때 많이 지원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신약 개발한 거에 대한 임상 테스트 참여자에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 만들어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돈을 내고 맞겠죠. 그런데 가난한 20대 학생들이 그런 임상 시험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약을 한국 사람에게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완벽하게 테스트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약은 상대적으로 동양인에게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타이레놀을 먹어요. 1000mg, 뭐 500mg, 비타민 C를 얼마를 먹으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미국의 FDA에서 나온 기준 아니에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의 용량이, 하루 복용량이 맞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개인의 2m 한기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근이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성인이라도 여자와 남자가 또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이 정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약국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나를 똑같이, 에브리바디 똑같이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형, 식습관, 그 사람의 그 몸무게, 나이에 따라서, 또는 동양인인지, 또 동양인 내에서도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맞춤 용량, 맞춤 의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밀 의료예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대량 먹는 거고요. 똑같이 다 먹는 거예요. 백신 똑같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정밀 의료는 그 민족에 맞게 또는 그 개인에 맞게 약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밀 의료예요. 정밀하게 의료를 하는 거죠. 물론 정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표적 치료라고 그래서, 항암을 한다 그러면 그냥 항암제를 먹으면 그냥 온몸에 다 부작용이, 머리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타겟팅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폐암이에요. 그러면 그 항암제가 어디로 가서 터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폐에 가서, 처음에는 약이 안 터지다가 시한폭탄처럼 쭉 가서 어디로 가요, 얘가? 그 앞에 폐로 가는 무슨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약을 딱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약 성분이 녹으면 여기서는 작용을 안 하고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폐로 가요. 그 약 성분 앞에 폐로 가는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폐로 가요. 폐로 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폐에 도착했을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빵 터지면서 그 폐에만 국지적으로 그 약물이 투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국지적으로 그곳에 가서 딱 터지는 딜리버리 시스템, 배달의 민족, 항암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됐지만 그걸 먹으면 암이 낫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못 쓰는 항암제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뭐가 심해요?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딜리버리 시스템, 딱 거기 타겟팅해서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딜리버리 시스템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항암이나 이런 약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 암세포를 딱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플러스 얘를 딜리버하는 딜리버리,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그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간디스토마, 이렇게 민물고기 그냥 생으로 먹으면 간디스토마가 걸리는데요. 이 안에 있는 디스토마 원충, 충이 있어요. 이렇게 흡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판 이렇게 납작한 놈처럼 생겼어요. 가재미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죠. 이런 간흡충들이 들어가서 간디스토마를 일으키는데 얘는 먹으면 여기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요? 얘가 들어가서 간으로 가요. 말라리아도 걸리면 말라리아 원충이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네, 간으로 가요. 맞아요. 이거 무조건 간으로 가요. 또 어떤 걸 페디스토마를 일으키는 폐흡충은요. 그 먹으면 어디로 가요? 얘 흡충이? 폐로 가요. 폐흡충은. 간디스토마는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병을 다 하려는 건 아니지만 심장 사상충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처럼 생긴 사상충이 있는데 얘네들이 몸으로 피를 통해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기생충들이 폐로 가는 놈은 폐로 가고 간으로 가는 놈은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놈은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는 놈은.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센싱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길을 찾아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딜리버리 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인간이 개발한 것들은 되게 이미테이션이에요.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가져와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학자들의 노력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다 볼 수 있을 시간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메타버스 DNA 헬스케어 4.0 개인별 맞춤형 의료 시대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 분이 대담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바이오, 세포 내에 있는 DNA 염기서열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물론 신약 개발도 가능하겠지만 정밀 의료가 가능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 사람은 몇 세가 되면 어떤 폐암이 걸릴 가능성이 몇 프로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업할 수 있어요. 아직 물론 조금 불안전하지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거의 99%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요. 유전체 베이스로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지냐면 스마트 바이오 헬스케어.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당뇨며 뭐 몸에 혈압이며 맥박 뭐 등등등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메타버스예요.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유전체. 이제 약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면 나중에 타이레놀 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저 약국에서 제 정보 쭉 보고 이거 선생님은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보통 사람보다 3분의 2 양만 드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개인별 맞춤으로. 선생님은 타이레놀이 맞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 말고요. 요거 드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된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DNA 유전자 검사로 질병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거짓부렁이라 그랬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연구비 따먹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꽤 많은 부분이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전적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 포커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치료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치료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뒤에 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조리를 너무 이렇게 안 이쁘게 그려가지고 이 영상은 좀 그게 불만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브래드 핏이죠. 정말 가을의 전설, 좀 멋진 영화예요. 둘 다 이혼했죠? 네, 이혼했어요.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가.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여기 핵심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나는 검사에서 조금만 그러면 다 유방을 절제해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적어도 한 분이 걸린 게 아니고요. 그 가족의 그 가게 예를 들어서 외가 라인이 있으면 그 외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자라면 거의 5명 중에 4명이 유방암이 걸렸거나 난소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적절한 절제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즘 워낙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유방암 초기에만 발견하면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미리 그거를 다 잘라내는 게 옳은 일인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에 화제가 된 이유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85% 이상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냈어요. 심지어 유방을 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히 이모인지 엄마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방을 잘라내고 나서 이모가 1년 후에 물론 앤젤리나 졸리보다 한 열 몇 살, 20살이 많았겠죠. 1년 후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유방을 잘라내고 난소를 잘라. 아까 85%에서 5%로 줄어드는 거 보셨죠? 예. 단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주변 환경 요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 아까 거기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최초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01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췌장암이 걸렸거든요. 췌장암이 걸리면 이게 악성암이어가지고 고통도 매우 심하고요. 저 뒤쪽에 있어 수술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대요. 췌장암 되면 고통도 심하고 아무튼 이게 다른 여기 그 뭐죠? 예,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다른 직장암이나 위암보다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봐요. 췌장암이. 췌장암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돈 많으니까요. 내 DNA 전체 이거 유전체 검사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췌장암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치료를 나한테 해달라. 유전자를 바꿔갖고 치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0년 전, 2011년이거든요. 그때는 기술력도 지금과 같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췌장암에 많이 걸리는 DNA를 갖고 있다는 건 확인은 했어요. 확인은 했는데 죽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당시 기술로는.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거나 살아있을 때예요. 아니 혹은 이러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의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2011년이에요. 앞으로 이런 유전체를 이용한 의료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브 잡스 이후로요. 구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만든 MS 워드나 이런 것들을 MS 오피스를 만든 빌 게이츠도요. 이런 유전자 치료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유전자 치료 회사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브스지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아마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이해는 의학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 환자 치료를 진보시키고 있으며 암의 정복을 위해 내딛는 매우 중요한 걸음을 대표하는 회사다. 그래서 상장했거든요. 돈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3억, 30억, 3천만, 3억, 30억, 예, 130억,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요. 초기에 상장하고 나서 이게 1000억이 됐어요. 이 회사가 돈 많이 벌었죠. 어쨌든 빌 게이츠와 구글에서도 관련된 유전자 치료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생물학 쪽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어렵게는 안 할게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안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이런 DNA가 있는데요. DNA가 평상시에는 실처럼 흩어져 있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하고 한 6명이서 은행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억수로 많이 가져왔어요. 수표도 있고요.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특히 애도 있는데 미안하다. 얘가 좀 그래서 자, 한 6명이 앉아가지고 은행 강도에서 가져온 돈을 나눠요. 분배를 하는데 그거를 있으면 10,000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나누다가 언제 그거 나누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눌 때는. 일단 10,000원짜리 묶음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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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5만 원짜리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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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1,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도 묶음으로 이렇게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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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이렇게 묶음을 해놓고 나누면 훨씬 편하잖아요. 나누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DNA가 평상시에는 흩어진 돈다발처럼 흩어져 있다가 새끼를 낳아야 돼요. 또는 세포 하나를 분열을 시켜서 2개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는 실처럼 흩어진 DNA를 복사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눌 때는 다발로 만들어요. DNA를 꽁꽁꽁 다발로 24개의 다발을 만들어서 너는 12개 가져가고 나는 12개 가져갈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DNA 다발을 꽁꽁 묶어서 현금 다발 100만 원짜리로 만든 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만 세포를 늘리거나 분파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염색체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막 흩어져 있다가 이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내 거 분배해서 세포 하나를 두 개로,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그럼 세포를 늘려서 여기 메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거 DNA를 이렇게 분배하거나 딸 세포한테 나눠줄 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나눠줘요. 이 염색체는 그래서 분열할 때만 일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늘 실처럼 돼 있죠. 근데 이걸 다 실로 풀어서 보면 ACGT가 몇 개가 있냐면 30억 개가 있어요. 이중나선으로 두 개의 선이 돼 있기 때문에 총 몇 개? 60억 개예요. 우리 인간의 한 세포에 들어있는 거. 그러면 60억 개 곱하기 10조 개의 세포,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어쨌든 모든 세포에는 다 똑같은 DNA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DNA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읽어요.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이죠. 이 선이 하나 있고 이 선이 하나 있고, 이것들은 다 ACGT가 서로 맞물려져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DNA는 ACGT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두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건 좀 복잡한가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A는 T하고 결합하고 G는 C하고 결합한다. 이거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G는 C하고 C는 G하고 A는 T하고 T는 A하고 이렇게 서로 짝이 있어요. 아무하고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A는 늘 T만 좋아하고요. T는 늘 A만 좋아하고 G는 늘 C만 좋아하고 C는 늘 G만 좋아해. 응? 합할 수 있죠. 우리 친구 많이 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늘 얘네들은 G는 C와 A는 T와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손잡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C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G로 변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G도 C로 변해요. 나중에. 물론 얘 때문에 C가 G로 변했다가 이 G 때문에 다시 C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DNA가 이중나선이냐면요. 우리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받아놓습니까? 안 받아놓습니까? 컴퓨터에다가 넣어놓고 또 USB에다 담아놓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DNA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후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 벌이 아니고 몇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중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심지어는 상동염색체라고요. 똑같은 카피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놈이. 물론 하나는 아빠에게서 하나는 엄마에게서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중, 삼중으로 복제를 해놨어요. 한 4겹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DNA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의 돌연변이가 우리는 예전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자, 똑같은 한국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폐암이 걸려도요. 이 암이요. 다 달라요. 그러면 처치 방법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원인도 다르고 양태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의학은 개별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폐암이 걸리면 그냥 똑같은 항암제를 그냥 투여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 들어 그러면 그거 넣는 거예요. 개별로 이 사람이 얼마의 양의 약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A타입, B타입, C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어요. 맞춤형 의료는 개별의 차이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거기에 맞는 용량만큼을 투입하는 것이 정밀 의료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 사람들 한반도 한민족이라고 봅시다. 한민족이라고 보면 여기 안에 이게 다 폐암 환자라고 보세요. 폐암 환자인데요. 색깔이 좀 다르죠? 폐암 환자인데 원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다 다르고 같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냥 드립다 항암제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모르니까 그냥 됐다 두들겨 해가지고 처음 했을 때 항암제가 잘 들면 듣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파란색, 녹색에게 주어야 될 항암제를 이 오렌지색에다가 계속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항암제 찾는 거예요. 계속 써가면서 부작용 해가면서.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별로 이 사람이 이런 색깔인지 이런 색깔인지 이런 색깔인지 이런 색깔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파란색인지, 선생님들이 파란색인지 오렌지색인지 녹색인지 하얀색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별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온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주민등록증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잘 알게 되면 이게 조금 오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약간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알러지가 있어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죽이려면 그 알러지가 맞는 것, 유전자를 보니까 알러지가 있어요. 그걸 계속 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굉장히 나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고요.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같은 폐암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무시해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전적으로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오렌지색을 보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전적인 차이들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춤형 치료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폐암이 걸린 사람과 가게도 폐암이 안 걸린, 지난 한 100년 동안 한 번도 폐암이 안 걸린 가게도 100년 동안 이 가게에 한 2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명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이 가게도에서. 그러면 이 환자들, 지금 현재 폐암 걸린 환자들에게서 DNA를 쭉 추출해서 유전체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건강하다는 정의가 애매해요. 폐암 걸린 사람 명확한데요. 건강하다는 정보가 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DNA를 추출해서 이렇게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폐암 환자와 아닌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휴먼이기 때문에요. 99점 몇 프로 다 똑같아요. 1%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폐암 환자와 폐암이 아닌, 폐암 환자 지금까지 1000명, 10,000명. 그 다음에 폐암 안 걸린 건강한 사람 10,000명.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는 건 좀 정의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10,000명. 이 사람이 나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쭉 해서 DNA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즉 폐암 환자들에서는 일관되게 그게 A고 그 자리가 폐암이 걸리지 않은 가계도에서는 일관되게 C라고 해보세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A, G, T 이렇게 하나가 다른 영역이 있어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SNP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싱글이니까 하나죠. 이게 DNA가 많이 있는데요. 딱 한 군데 차이가 나요. 이걸 보고 한 곳에 있는 뮤테이션, 돌연변이 된 그 영역을 우리가 줄여서 SNP라고 하는데요. 암 환자에게서는 다 A고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다 G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아직 발현은 안 했지만 A인 사람과 G인 사람을 나눌 수 있겠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A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폐암 환자의 90%가 여기 A를 가지고 있어요. 100%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 95%가 G를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 제가 폐암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도 말이죠. 폐암 걸린 할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도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봐서 A면 이 사람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대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곳만 하지 않아요. 이런 폐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SNP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가지고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아주 흔히 가지고 있는 200개의 SNP 중에서 190개 가까이를 얘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폐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좀 쉽게 정리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왜냐하면 같이 사람이니까요. 너무 차이가 나면 침팬지고 사람이게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다 똑같은데 어떤 부분에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폐암 환자에서는 다 A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다 G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진단하는데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지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걸 보고 우리가 SNP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기설 분석을 해요. ATGC 막 읽어요. 막 읽었더니 여기에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사람이니까 여기가 딱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AA를 가진 사람들이 폐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GGG를 가진 사람은 거의 폐암에 걸리지 않아요. 5% 미만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건 정상 집단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GGG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집단에서는 거의 다 AA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충 이거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어떤 특정 영역을 보면 환자와 정상적인 사람들을 폐암에 걸릴 확률들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는 5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 6천만 명의 사람들의 DNA를 쫙 얻으면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개별 맞춤형 의료를 할 수 있어요. 선진국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울산대학의 박종화 박사가 지금 10,000명 한국 사람들에 대한 DNA를 가지고 이런 조사들을 하고요. 병원에서는 끊임없이 폐암 환자, 정상 집단 폐암 환자, 정상 집단 간암 환자, 정상 집단 당뇨 환자 이렇게 다 해서 DNA를 비교하면서 어떤 영역에 그 폐암 걸린 환자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 어떤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조금 어려우셨나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보시죠. 영어로 돼 있어요. CRISPR-Cas9 근데 뭐 system 별로 is a 중요하지 tool 않아요. for cutting DNA 요게 세포 아니에요. to 세포 안으로 specific 들어왔어요. location. 여기는 영양분 전달하는 도로고요. 핵 안으로 Technique 들어왔어요. has already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DNA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scientists 실패처럼 are 묶여 있죠. new possibilities.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So what else? 그러다가 DNA를 분배할 때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실패처럼. 근데 이 노벨 화학상 받았는데요. Since 크리스퍼 being discovered 가위라는 in a 유전자 bacterial 가위라고 하는 immune 걸 system, 개발했어요. CRISPR-Cas9 has been 이게 adapted 뭐냐면 into a powerful 유전자 tool for 가위는 genomic 꼭 아셔야 research. 되는데 이게 미래 유전체 치료, 유전자 치료, 유전체 신약에서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세계적인 명강사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크리스퍼 가위는요, 유전자 가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아까 그 폐암 환자는 다 G를 갖고 있고, A를 갖고 있고, 정상은 G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A를 뭐로? G로만 딱 바꿔주면 폐암 확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가위하고 풀이 있다면 가위로 그 A만 똑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다 뭐를? G를 딱 삽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 ACGT가 엄청나게 많은 G가 있고 A가 있는데 딱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아까 A는 T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G는 C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딱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AC, AAA, TT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슬 하나를 뭘 만드냐면 TTTT, AAA를 만들면 딱 거기 가서 붙어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A는 뭘 좋아한다고요? T하고 사귀어요. G는 뭐하고 사귀어요? C하고 사귀어요. 둘이 손잡고 다녀요. 보세요.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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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 이런 서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가서 붙게 하려면 뭘 만들면 되냐면요.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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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를 만들면 딱 거기 가서 붙어요. 만약에 A 자리에 갔다가 내가 뭘 붙이고 싶다 그러면 뭐를 만들면 되겠어요? TTTTTTT를 서열을 만들어서 딱 넣어주면요. 쭉 항해하다가 어디? A 있는 데 가서 딱 붙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요. A는 뭘 사랑해요? T를 사랑해요. C는 뭘 사랑할까요? G를 사랑해요. G는 뭘 사랑할까요? C를 사랑해요. G가 C를 사랑하는데 C는 T를 사랑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G는 뭘 사랑하고? C를 사랑하고 C는 G를 사랑하고 A는 T를 사랑하고 T는 A를 사랑해요. 그래서 AAAA, TTT라고 하는 서열에 있는 데다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다른 서열 하나를 붙이는데 AAA, TTT에다 붙으려면 어떻게? TTTTT, AAA를 만들어 놓으면 딱 거기 가서 붙어요. 여기 요 서열이 뭐냐면 요게 가이드 RNA라 그래서 요 ACGT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가 어디 가서 붙어요? 딱 내가 붙이고자 하는 염기서를 쭉 여기다 서열을 갖다 붙여놓으면 얘가 막 각 DNA 세포 내에서 항해하다가 거기 딱 가서 붙어요. 아까 그 G를 A를 G로 바꾸고 싶은 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 딱 가서 붙어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단백질들인데요. 얘가 크리스퍼9이라고 하는 크리스퍼9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얘네들이 들어가서 얘가 가위예요. 이 가위처럼 생겼죠, 뭔가. 그죠? 가가지고 거기를 탁 잘라내요. 그리고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는 가위 역할을 보세요. 영어는 보지 마시고요. 뭘 보시냐면 그냥 영상을 보세요. There are two components to the system. A DNA cutting protein 두 개의 called 컴포넌트로 Cas9 이루어져 있는데요. Cas9이에요. and an 9이라는 RNA 단백질이 molecule 있고 known as 그 the 다음에 guide RNA. 가이드 RNA라고 하는 ACGT가 Bound 있어요. together, they 얘는 form 뭐 하는 a 거냐면 그 complex 자리를 that can 찾아가는 데 쓰는 identify and 놈이에요. cut 이 specific sections Cas9이라고 of 하는 DNA. 단백질은 잘라내는 가위예요. First, Cas9 has to locate and bind to a common sequence in the genome. 얘가 지금 called 찾아가요. PAM. 어디를?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Once the 그렇죠. PAM 여기 is 같은데 found, AA the guide 사랑하는 RNA 데하고 맞는 걸 unwinds 찾아. part of the double helix. 찾아가서 The 얘를 RNA strand 이온시키고 is designed to 새로 match and bind 만나줘요. a particular sequence in the DNA. 그러고 나면 치료할 때가 노출돼요. Once it's found the correct sequence, Cas9 can cut the DNA. Its two nuclease domains each make a nick, leading to a double-strand break. 잘라요. 일단 수술해야죠. Although the cell will try 그러고 to 난 다음에 repair this break, the fixing process is error-prone. 내가 원하는 and 새로운 often 것들을 inadvertently introduces 집어넣는 mutations 방식이에요. that disable the gene.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This 생화학적인 makes 분자생물학적인 CRISPR a great 것들이 tool for 있지만 knocking out 간단하죠. specific genes. 저 RNA에다가
AATTT 이거 붙여주면 저쪽을 But 저기 making double TTT strand AAA로 breaks isn't 붙이고 all 싶어. CRISPR 그러면 can do. AAATTT라고 정보를 Some 넣어주면 researchers are 저게 싹 그쪽으로 가서 deactivating one or 붙어요. both 그러고 난 of 다음에 Cas9's cutting 아까 그 domains, 크리스퍼 그 infusing new 단백질이 enzymes onto 똑 the 잘라서 protein. 원하는 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Cas9 can then be used to transform 심지어는 those 어떤 것도 enzymes 있냐면요. to a specific 그냥 DNA C만 G로 딱 sequence. 바꿔주는 또는 G만 A로 딱 In 바꿔주는 one 뭐 그런 example, Cas9 is 형태의 fused to an enzyme, a 여기 보면 deaminase, 얘를 어느 which 하나를 바꾸고 mutates 싶어요. specific 그러면 DNA bases, 이렇게 특별한 화학적인 변화로 하나만 eventually 딱 replacing 안 cytidine 자르고 with 바꾸고. thymidine. This kind 그게 of 바로 precise 크리스퍼가 gene 아니에요. editing means you could turn 아, a 이거 어려운 disease-causing 거예요. mutation into a healthy 분자생물학 version of the 학생들도 gene. 우리 Or 생물학과 introduce a stop 학생들도 code 이거 onto 다 a 이해하기 specific 어려운 plate. 내용이에요. The CRISPR-Cas9 system is a tool for cutting DNA at 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해하셨어요? 크리스퍼가 이거 뭔지? 이해하셨죠?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타겟 표적으로 거기를 딱 가서 거기 원하는 걸 딱 잘라내고 붙이거나 아니면 변하게 할 수 있어요. A를 G로 변하는 그런 기술을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이게 유전자 치료예요. 유전자 치료는 외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가 있어야 되죠. 잘라야 메스가 있어 잘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럼 다시 봉합해야죠. 그게 수술이잖아요. 유전자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를 째고 새롭게 뭔가를 집어넣고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전자 치료예요.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자,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조금 긴데요.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밀의료란 무엇일까요? 정밀의료는 이런 유전체 기반에서 정확하게 현재까지 G를 A로 질병에 대한 또는 A를 치료는 G로 오랜 이렇게 기간의 바꾸거나 치료 그 경험의 사람에게 축적을 맞는 통해 약을 표준화되고 처방하는 체계화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항상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표준화된 치료법. 다시 얘기하면 타이레놀 먹어, 화이자 백신 맞아. 이게 에브리바디 똑같은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그냥 그게 표준화된 거예요. 스탠다드죠.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럼 치료 방법이나 도시지, 그 약을 넣는 주입하는 양도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달라야죠. 암도 그거의 특성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에 맞는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타입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부작용도 많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환자가 고통을 받죠. 표준화가 아니고 뭘로? 개별화,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정리해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 염기서열은 무려 30억 개,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서 60억 개예요. 한 세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의 수는 그 ACGT의 수는 10조 개의 세포 10조 곱하기 60억 개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다음에 저 알려주세요. 저도 계산 안 해봤어요. 10조 곱하기 60억. 금방 계산해 보려고? 자, 그만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엄마 거 난자와 아빠 거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알 하나를 만들었고요. 유정란, 계란 먹어보시잖아요. 알 하나가, 세포 하나예요. 이 세포가 10조 개로 분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10조 개 내에 들어있는 모든 DNA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정자 DNA,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에서 온 정자가 합해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었어요. 알 하나를. 그리고 이게 막 분할을 해서 몇 개가 됐어요? 10조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DNA는 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 동일해요. 다를 것 같죠?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신경세포도 다르게 생겼고 C세포도 다르게 생겼고 간세포도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 몸에 그러면 어제 술 이빠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간세포로 만들어가지고 다 알코올 해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애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있는 우리 몸 전체를 C세포로 만들어서 한 천리 떨어져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나는 왠지 정자가 되고 싶어. 여기 있는 피부세포가 난 정자가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몸의 각각은 다 서로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DNA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 세포가 다르냐? DNA가 똑같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보도 똑같은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보들이 있으면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요. 눈에서는 7번, 9번, 10번을 활용하고 간에서는 100번, 105번, 120번을 이용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건 다 셧다운 시켜놓고 그러니까 활용하는 정보가 달라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수정란 하나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를 장에 있는 세포 하나를 떼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양 돌리 그러니까 복제 양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세포나 그 수정란에 있는 세포나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세포나 어떤 세포든 간에 그 세포들이 안에 들어있는 DNA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나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한 개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 가지고 그러니까 체세포라는 건 우리 생시세포 말고 정자 난자 말고 체세포를 뜯어서 왜냐하면 정자 난자를 갖고 뭘 막 하면 윤리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이거 생명체가 될 수 있는데 얘를 막 그 실험실에서 막 주사기로 쑤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어때 피부세포나 저기 안에 있는 구강세포나 뭐 하나 떼갖고 장세포 하나 떼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떼서 온전한 개체를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 있어요. 그게 황우석 박사가 했던 거고 그게 그 복제양 돌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 동일해요. 예, 쓰는 것들이 달라요. 자, 질병 예방과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의 유전자 정보가 다 필요한데 실제로는 1% 정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간이라는 종 전체를 하나로 보고 똑같은 약으로 치료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표준 치료를 한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일괄된 거의 독재식의 치료를 해온 거예요. 앞으로는 인간을 유전자별로 나누어 또는 개체별로 나누어서 그 집단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겠다는 것이 맞춤 의료다. 확실히 이해하겠죠? 정밀 의료. 이제 이게 뭔지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림이 커서 자, 여기 보면 이게 DNA 이중나선이고요. 얘가 A, T, C, G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만났죠. 얘하고 얘가 만났어요. A하고 C. 이거 잘못됐네요. 이 그림 잘못됐어요. A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T를 사랑하고요. C는 G를 사랑해요. 어쨌든 이렇게 DNA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좀 복잡한 그림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쫙 해요. 쫙 했더니 질병 유발 변이가 있고 정상적인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개인을 이렇게 쫙 나눠요. 그래서 개인에게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2만 개 유전자 중에 선생님 30억 개 뭐고 그럼 2만 개는 뭐예요? 그거 뭐냐면 ACGT가 이렇게 30억 개가 쭉 있어요. 30억 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1번에서 250번까지는 하나의 유전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만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든지. 그 다음에 5500번에서 7300번까지는 또 얘는 뼈를 만드는 거든지 뭐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게 기능적 단위가 몇 개 있냐면 이 30억 개 위에 총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 2만 개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다 조사해 보면 이렇게 그 질병과 관련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 중에 몇 개,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분포 안에 있는 게 몇 개,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도. 자, 어쨌든 앞에 설명드렸어요. 아까 G하고 A로 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유전자 검사 저게 따지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번 해보실 수 있죠. 해보실 거예요, 안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밀레니엄 시대에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인류의 유전체 전체가 분석이 됐어요. 2000년에. 이게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에 나왔는데요. 그때 얼마가 들었냐면 1조 원이 넘게 들었어요. 한 사람의 유전체를 하는데. 지금 얼마 들까요? 지금 100만 원이면 해요. 한 10년 지나면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줄 거예요. 쉬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때 2000년에 처음으로 인류의 유전체, 한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검사하는데 한 거의 10년 넘게 전 세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버드, MIT, 그다음에 세계적인 막 회사가 다 붙어갖고 유럽 한 몇십 개국의 학자들이 대학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10년, 20년 걸쳐서 그 인간의 유전체 검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사람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조만간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전체 다
무료로 다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게 선생님들의 그 유전체 검사, 개인별 유전체 검사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여러분들 다 유전체 검사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보가, 내 개인 정보가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병력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런 정밀 의료를 하려면 첫째, 가격이 싸야 돼요. 맞죠? 이거 하나 하는데 1조 들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 하는데 1억만 돼도 못 해요. 근데 100만 원이면 해볼만 해요. 10만 원이면 누구나 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시대가 왔고 이미 지금 와 있어요. 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말은, 시퀀싱은 뭐냐면 염기서열 분석에서 HGT 분석, 차세대죠. 그러니까 NGS라고 그러는데, 이 기계가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을 해내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에요. 여기 나노 기술도 있고요. IT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계가 옛날에 한 10억쯤 했어요, 한 대에. 근데 지금은 한 6억, 5억에서 6억 정도 할 거예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건 설명할 건 아니고, 이게 차세대 분석법인데요. 염기서열 분석법, HGT 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예전에는 생거라는 사람이, 저 박사학위 할 때 30년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HGT를 읽었는데, 이게 DNA 가다가 여기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요. 열나 오래 걸려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DNA를 쥐할 만하게 다 잘라요. 이렇게. 그리고 얘 읽는 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얘를 탁탁탁탁 읽고, 이렇게 이 긴 거를 여기서부터 쭉 읽어가려면 몇백 년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얘를 탁탁 다 토막 내갖고 요렇게 읽는 건 금방 읽어요. 짧으니까. 그리고 얘를 합해요.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방식의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싸졌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옛날 2006년에 2천만 원, 2003년에 30억이었고요. 그 전에는 거의 1조 가까이 들었어요. 1999년에 최초의 인간의 유전체.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냐면요. 1,000불, 120만 원이에요. 한 사람 하는데.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시장도 이렇게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 유전체 분석 시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DNA 유전체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 또 뭐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굵은 글씨만 보세요. 남성암 17종을 미리 저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걸릴 가능성 확률을 예측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이게 사이코냐 아니냐 이런 것도, 면역계 질환 3종, 그다음에 정형외과 질환, 그다음에 뭐 소아과 질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약물 민감도도 있고요. 여성 내과 질환, 여성암, 그다음에 부인과 질환, 피부과 질환, 신경과 질환, 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유전체 가지고. 물론 아직은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영상 2개가 남았는데 한번 보시죠. 짧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중국 교수 어떻게 됐느냐, 잘렸어요. 이 사람이 학회에 나와서 잘리기 전에 또 뭐라 그랬냐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 조작을 한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유전자 조작 아이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학계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학에 쫓겨났고요. 5년 동안 징역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에이즈인 경우가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양쪽 다 에이즈예요. 그럴 경우에는 에이즈가 유전이 되거든요. 바이러스가 심어놓은 DNA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에이즈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걸린 남녀, 젊은 총각 처녀인데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자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뜻인데 왜 구속을 시켰냐? 일단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식을 그렇게 낳으려고 할 때는 충분히 뭔가를 고지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요. 야매로 대충 몇 사람한테 대충 꼬드겨가지고 무조건 100% 되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낳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2018년이니까 아직 애기잖아요. 3살, 4살인데 나중에 그 바꾼 것 때문에 어떤 유전 질환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유전자는요, 젊었을 땐 좋은 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가 나쁘다고 그냥 블락을 시켜버리면요, 걔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어린 아이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죠. 예, 그래서 구속됐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떤 영상이었더라? 이런 말을 보시죠.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도 아주 초기인데요. 메타버스가 뭔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메타버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오잖아요. 여기로 오는데 앞으로는 고산도서관도 어떻게 변하냐면 고산도서관,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고산도서관 설계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주차장도 똑같아요.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고산도서관이 딱 나와요. 입체적 3차원 입체 구조예요. 가상현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쫙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아바타를 고르게 돼 있어요. 뭐 뽀로로를 고를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둘리를 고를 수도 있고, 뭘 고를 수 있어요. 고르면 걔가 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주차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현관으로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하고요. 똑같아요.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의 강의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결정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있으면 머리에 이름이 써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아바타가 있고 선생님 아바타가 있으면 나란히 그 친한 친구 옆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막 잡담을 할 수도 있어요. 둘이 서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 얘가 물론 싸는 건 아니지만 나갔다 올 수 있어요. 발표할 때는 앞으로 나오면 여기 단상에 서면요, 내가 원하는 PPT를 띄울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강의실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그게 아직은 굉장히 뭐랄까 조잡해요. 그 아바타가 굉장히 조잡해서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져 가지고 내 얼굴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똑같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뭐 이거 옷 입고 이렇게 활동하면 그 안에 똑같이 춤추면 그 안에서 춤추고, 내가 질문하면 그대로 거기서 질문이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산도서관이 강의실이, 우리 관장님께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메타버스가 막 활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집에서 클릭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어떤 강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상현실이죠. 바로 메타버스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실 텐데 조만간에 10년 이내에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을 쓰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쓰시는 것처럼 조만간에 메타버스로 교육받고 메타버스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올 거예요. 교육이면 교육, 심지어는 정신상담, 그 다음에 은행도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은행원 만나서 그 안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내 대신 얘기하는 거죠. 저쪽도 아바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클릭일만 하고 밖을 나가지 않는, 비타민 D가 부족한 배달의 민족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어렵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예,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